자, 이번 시간에는 은행의 신탁계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은행 상품은 예금계정, 신탁계정 이렇게 구분한다고 했죠. 그래서 신탁이라고 하는 거는 예금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일단 신탁이라고 하는 거에 개념 구조부터 설명을 드려볼게요. 예금은 보통 예금자하고 은행의 관계였다라면 신탁은 3자 관계로 나타납니다. 일단 위탁자라고 하는 개념이 있고요. 위탁자. 그리고 수탁자, 은행 신탁이라고 하는 여기에는 수익자라고 하는 개념이 있고 여기에는 은행 신탁. 은행의 신탁 구조를 볼게요. 그러면 위탁자가 일단 위탁을 하면서 수익자를 지정합니다. 누구를 수익자로 할 거냐 이렇게 하고 위탁자는 자기가 위탁을 은행 신탁에다가 신탁을 합니다. 그러면 은행 신탁은 자기네가 신탁을 받았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 수익자에게 신탁을 통한 수익이 나오면 이거를 교부해주게 돼 있죠. 이런 시스템으로 돼 있는 거를 신탁이라고 얘기하는데 신탁을 설정하기 위한 법률 행위를 신탁행위라고 해서 신탁계약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유언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위탁자는 신탁재산의 소유자로 처분 능력이 있는 자여야 되고 위탁자가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았다라면 위탁자와 수익자는 이퀄이 될 수도 있죠. 위탁자 자신이 수익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신탁회사에서 우리나라는 신탁업이라고 하는 게 은행에서 또는 증권사 등에서 신탁 업무를 겸용해가지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은행의 신탁 업무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은행의 신탁 업무는 신탁법이라든지 신탁업법 이런 법규하에 있고 금융감독위원회에서 보면 신탁업 감독규정이라고 해서 금감위 규정이 있어요. 그 금감위 규정에도 나오고요. 신탁업 감독규정 시행세칙도 있고 신탁회사의 업무 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은행에서 나름대로 규칙이 있어요. 그 범위 내에서 다뤄지게 되는데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다뤘던 은행의 예금과 신탁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다뤄보려고 하는 이 신탁과 예금의 차이점을 구분해보면 신탁의 뜻이 더 살아납니다. 한번 보죠. 몇 가지 차이점들을. 우선 재산관계를 보면 신탁은 신탁재산이라고 그래요. 신탁을 했으니까 은행에서 재산을 고객들의 신탁재산은 따로 분류합니다. 근데 우리가 은행에 예금을 하면 그건 은행의 고유재산으로 보통 은행계정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예금한 거는 은행들이 자기네 직원들 급여를 주든지 그걸로 운용을 하든지 뭘로 쓰든지 상관이 없다는 얘기인데 신탁재산은 말 그대로 재산관계가 신탁재산으로 분류돼야 되고 그러면 계약관계는 어떻게 되냐. 신탁재산은 우리가 앞서서 신탁의 구조를 본 것처럼 위탁자라고 하는 게 있고 수익자라고 하는 게 있고 위탁을 받은 자가 수탁자예요. 은행이. 그러면 이걸 3자 관계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금의 경우에는 내가 은행에 예금했다 그러면 예금주와 은행과의 예금주 그리고 은행과의 이자관계 즉 양자관계다. 이렇게 계약관계가 조금 형태가 틀리더라라는 얘기고요. 세 번째는 이 계약은 그러면 어떤 성질이냐. 우리가 신탁계약을 했을 때 유언으로 했다든지 또는 신탁을 했다든지 그럴 때 이거를 신탁계약이라고 하고 이 예금계약의 경우에는 소비임치계약이라고 그래요. 민법상에 소비임치계약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소비임치라고 하는 거는 은행에다가 내가 돈을 보관을 의뢰했다. 보관을 맡겼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소비대차 계약 그래서 내가 여유 있는 돈을 은행에 꿔준 개념이다. 그래가지고 소비대차 계약으로 한 적도 있었는데 지금 민법상 예금은 소비임치계약이기 때문에 은행이 예금자한테 이자를 주는 게 아니라 수수료를 받아도 돼요. 보관료. 임치하고 있으니까. 네 번째는 운용 방법상의 차이를 한번 구분해 보죠. 신탁계약의 경우에는
내가 신탁재산에다 돈을 맡겼다. 그러면 운용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신탁계약과 그리고 신탁법의 법령 내에서만 운용을 해야 돼요. 근데 예금한 돈은 내가 은행에 예금한 돈은 어떤 방법으로 운용하든지 은행이 직원들 보너스 주든지 이 운용 방법은 제한이 없더라.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율은 어떻게 적용되느냐. 신탁계약의 경우는 배당을 원칙적으로 실적 배당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나온 대로 많이 벌었으면 많이 나눠주고 손해봤으면 손해본 대로 나눠준다는 얘기인데 예금은 예금은행이 자기네가 손해보든 이익보든 원래 예금 계약을 할 때 약정했던 계약된 이자율을 다 줍니다. 그 다음에 원본을 보존하느냐라고 하는 걸 볼 때 신탁계약의 경우에는 원본 상황을 보면 원본 보존 의무가 없습니다. 물론 신탁의 어떤 특징에 따라서 원본을 보존하려고 하는 그런 유형의 신탁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원칙상 원본 보존 의무가 없고요. 그 대신 이 예금의 원본의 경우에는 원금 플러스 이자까지 원금과 이자를 더해서 지급 의무가 있게 되지요. 자금의 성질로 보면은요. 자금의 성질로 보면 신탁계약에 돈을 맡기는 사람들은 짧은 기간이 아니라 주로 긴 기간, 중장기성 자금들을 신탁계약에다 돈을 맡기고요. 예금계약에 돈을 맡기는 거는 일반적으로 단기성 자금. 그러니까 은행에 돈을 우리가 입출금을 빈번하게 하죠. 오늘도 입금했다가 저녁 때 또 출금하고 넣었다 뺐다가 빈번한 거를 단기성 자금. 감독은 어떻게 되느냐? 이쪽에 신탁재산 같은 경우는 신탁법에 따라야 되지만 은행의 예금 같은 경우는 은행법에 따릅니다. 즉 여기는 신탁업법에 은행법에 물론 신탁업법이나 은행법이나 결국 감독관청은 금융감독위원회가 되고요. 이렇게 예금과 신탁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른 특징을 갖고 있더라 이런 얘기고요. 그러면 이 신탁을 통해서 인수할 수 있는 인수받을 수 있는 그런 예금은 뭐냐? 신탁으로 인수할 수 있는 재산을 보면 일단 금전도 신탁으로 인수할 수 있고요. 유가증권도 신탁으로 인수가 가능하고요. 금전채권 또는 동산도 신탁으로 인수가 가능하고요. 토지와 정착물, 토지 위에 붙어있는 이걸 보통 토지와 정착물을 부동산이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지상권이라든지 또는 전세권이라든지 전세권 그리고 토지에 대한 임차권 이런 것들은 부동산 권리라고 표현하지요. 그 다음에 무채재산권, 지적소유권이라든지 이런 무채재산권 이런 것들은 다 신탁으로 인수할 수 있는 재산이에요. 가끔 시험 문제에서 다음 중 신탁으로 인수할 수 있는 재산과 관계가 없는 것은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그러면 거기에는 뭐 부동산 중개의 대차라든지 부동산 중개 이런 것들은 인수할 수 없는 거죠. 신탁에서 신탁업에 부수하는 예를 들어서 채무보증이라든지 보호예수라든지 부동산 중개라든지 유언집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부수적으로 업무를 영위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신탁과 관련된 몇 가지 용어를 한번 볼게요. 금전신탁과 재산신탁 이렇게 구분하면 금전신탁은 금전으로 돈을 받아가지고 금전이나 또는 그 금전 가지고 뭘 투자해서 자산을 운용하면 그걸 그대로 고객에게 교부해주는 이런 신탁을 금전신탁이라고 하고요. 재산신탁은 금전 이외의 재산을 수탁해가지고 신탁이 종료되면 금전이나 그 재산 그대로 수익자에게 교부하는 걸 재산신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현금으로 신탁을 받으면 금전신탁이고 금전이 아닌 재산으로 그대로 받으면 재산신탁이다. 그 다음에 특정금전신탁과 불특정금전신탁으로 구분하는데 특정금전신탁은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서 신탁재산의 운용 방법을 정해요. 예를 들면 내가 은행 가서 특정금전신탁에 가입한다. 10억 원을 가입한다. 이 10억 원은 이러이러한 채권으로 운용해 주세요. 이 10억 원은 이런 주식으로 운용해 주세요. 이렇게 운용에 대한 방법, 재산 이런 것들을 지정하면 그걸 특정금전신탁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보통
거액의 자산가들은 특정 금전신탁에 많이 불입하고요. 불특정 금전신탁은 운용 대상을 따로 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금전 운용 방법을 정하지 않고 은행한테 돈을 맡기면서 500만 원 가져왔는데 이거 알아서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맡기는 거예요. 어떤 걸로 운용하든 그 방법은 은행에서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을 불특정 금전신탁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위탁자가 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고 있으면 위탁자가 당연히 수익자가 되고 위탁자와 수익자가 동일한 신탁일 경우에는 그걸 자익신탁이라고 하고요. 타익신탁은 위탁자가 수익자를 지정해서 동일인이 아닐 경우에 다른 사람이 그 이익을 받으면 이걸 타익신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원본보존신탁과 이익보존신탁, 실적배당신탁이 있는데 원본보존신탁은 원본에 만약에 손해가 났어요. 운용이 다 뭐 돈 벌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손해가 났다 하더라도 수탁자가 그 손실 부분을 보상해주면 원본보존신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원본보존신탁 같은 건 어떤 게 원본이 지켜지는지 원본보존신탁은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신노후생활연금신탁이나 개인연금신탁, 연금신탁 같은 경우는 운용하다가 깨먹었다. 이래도 원본은 준다는 얘기고요. 또는 퇴직신탁. 퇴직신탁도 깨먹었다. 원본은 찾아갈 수 있다는 얘기고요. 신노후생활연금신탁. 이런 상품들도 원본이 보존되는 신탁이다. 그래서 원본 보존 신탁이라고 그래요. 이익 보존 신탁은 신탁을 처음 설정할 때 위탁자와 수탁자 간에 이자율이 결정됐어요. 연 얼마 정도, 몇 퍼센트 정도 나온다. 그렇게 약정 배당을 해놨으면 그런 신탁을 이익 보존 신탁이라고 해서 개발 신탁이라든지 일반 불특정 금전 신탁이 있는데 이거는 현재 가입이 안 되고 있는 상품이죠. 옛날에 있었던 상품이고요. 실적 배당 상품은 그냥 운용한 결과치대로 그대로 다 나눠주고 적자 났으면 적자 난 대로 마이너스대로 그대로 배당해 주는 거를 실적 배당 상품이라고 해서 이 실적 배당 신탁은 손실이 났어도 손실에 대해서 보상하지 않는 완전 실적 배당 신탁입니다. 그 다음에 이자 지급식이 있고 이자 원가식이 있고 만기 지급식 또는 연금 지급식이 있어요. 이자 지급식은 일정 기간마다 이자를, 즉 나는 내가 퇴직을 했는데 매달 용돈처럼 탔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매달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이자 지급식 상품을 받고 그 대신 원금은 만기에 가져가면 되겠죠. 이자 원가식이라고 하는 거는 일정한 기간마다 발생한 이익을 원금에다가 얹어주는 이런 신탁을 이자 원가 신탁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만기 지급 신탁은 신탁 기간 중에 발생한 이익을 만기 시에 한꺼번에 지급해주면 만기 지급식이라고 하고요. 연금 지급식 상품은 일정 기간 동안 계속 적립하거나 또는 일시금으로 신탁해놨다가 원금과 이자를 주기적으로 어떤 일정 기간이 끝난 다음에 그 기간에 주는 건데 보통 개인연금 신탁이라든지 연금 신탁, 신노후생활연금 신탁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겠죠. 자, 그러면 금전 신탁, 우리가 흔히 이 신탁도 재산 신탁이냐 금전 신탁이냐 이렇게 구분할 때 금전 신탁이라고 하는 상품을 보도록 하지요. 자, 이 금전 신탁에서는 대표적으로 한 가지 제도를 알아두셔야 되는 게 있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채권 시가평가제입니다. 채권 시가평가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요. 채권 펀드 매니저들은 채권을 사가지고 그냥 만기까지 망고땡으로 그냥 가만히 갖고 있었으면 됐어요. 근데 채권 시가평가제가 도입돼가지고 펀드 상품도 이제는 그날그날의 채권의 가격을 시가로 해서 평가해가지고 펀드 금액이 손실이 났느냐 이익이 났느냐 이런 것들을 평가해 봐야 됩니다. 2000년 7월 1일 이후에 이 채권 시가평가제가 도입이 됐죠. 그러면 이 채권 시가평가제는 채권이 그날 채권 시세대로 장부가가 아니라 시세대로 평가하자라는 제도인데 이 채권 시가평가제가 도입된 것은 어떤 변화가 있게 되느냐, 즉 채권 시가평가제로 달라진 점들을 보도록 할게요. 일단 해지 시에는
해지 신청일 포함해서 4영업일 또는 3영업일에 원리금을 지급합니다. 첫째는 해지 신청일 포함해서 3 또는 4영업일, 3영업일이나 4영업일에 원리금을 지급한다. 채권 시가평가제 도입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고객이 해지에 대비한 준비 자금으로 신탁기간 중에 불필요한 유동성을 확보하게 되면 펀드 수익률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자산 건전성 분류에 따른 충당금 적립도 불필요해요. 자산 건전성 분류에 따른 충당금 적립이 없어도 된다. 불필요하다. 이 채권 시가평가제가 도입되기 전에는 채권이 불량 채권이 있다라든지 또는 신용등급이 낮은 채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충당금을 적립해놔야 되는 이런 제도가 있었는데, 자산 건전성 분류에 따라서 이제 시가평가제로 하면 그때그때 채권 가격의 변화를 반영시키기 때문에 충당금 적립이 필요치 않더라라는 얘기고요. 세 번째는 채권 시가평가제로 만약에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은 떨어지게 됐죠. 그래서 채권 가격이 하락했다라는 얘기는 채권형 펀드 같은 경우에 펀드 가치가 하락하는 거다. 그러니까 채권 시가평가제가 도입되기 전에는 장부가로 했기 때문에 펀드 가치가 금리가 올랐다고 떨어지지 않아요. 근데 펀드에 가입해놓고 금리가 상승하면 펀드의 자산 가치가 이제는 하락하게 돼 있다. 이런 얘기고요. 채권 시가평가제의 대상 상품은 뭐냐? 단위금전신탁이라든지 추가금전신탁, 퇴직신탁, 신개인연금이라든지 노후연금, 근로자 주식저축이나 연금신탁, 분리과세신탁 또는 장기증권신탁 이런 것들이 다 해당이 되겠죠. 자, 그러면 채권 시가평가제도가 기존의 장부가식 신탁상품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냐? 기존의 장부가식 상품은 시가평가하고 무관하기 때문에 시가평가제가 도입돼도 수익을 계속 얻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시가평가 대신 자산 건전성 분류에 따라서 채권 충당금을 적립해야 돼가지고 채권 평가 충당금을 적립해야 되기 때문에 부실 발생이나 또는 부실 자산 회수에 따라서 종전보다 배당률 등락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시가평가 적용받는 신탁상품들은 금리가 하락하면, 금리가 상승하면 채권의 가격이 하락해서 펀드 가치가 하락할 수 있지만 금리가 하락할 경우에는 거꾸로 펀드 가치가 상승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겠죠. 단기적으로는 불확실성 증가에 따라서 불안감이 반영되면서 부정적인 측면이 두드러져 보이고 있지요.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 채권 시가평가제는 채권 가격 변동에 따라서 사고팔고 하는 매매의 유인이 높아지게 되고 채권 유통시장의 투명성과 유동성도 향상되고요. 채권 시장의 효율성도 높아지고 금리 변동성 축소 그리고 금리 안정성에도 기여하더라. 따라서 다양한 채권 투자 전략이 개발이 가능해요. 결국 과거보다 안정적으로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반이 바로 채권 시가평가제 도입으로 이루어지게 돼 있다. 이런 얘기고요. 장부가 상품과 시가평가 상품은 상품의 종류별로 비교를 해보시면 되겠고요. 시가평가 신탁상품은 추가입금을 하느냐 여부에 따라서 이제 이 상품을 분류해 보도록 할게요. 분류 기준이 뭐냐에 따라서, 즉 추가입금, 내가 펀드에 가입하는데 100만원 가입했다. 근데 돈 또 생겼어. 그럼 100만원 또 넣으려고 한다. 그러면 또 넣을 수 있는 상품이 있고 불입을 더 못하는 상품이 있어요. 그래서 추가입금 여부에 따라서 단위형, 추가형. 그러니까 단위형 상품 같은 경우는 추가입금이 안 되고요. 추가형 같은 경우는 신탁기간 중에 돈을 또 넣어도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중도해지.
중간에 해지해가지고 돈을 찾을 수 있느냐에 따라서 중도 해지가 중간에 불가능하면 그걸 폐쇄형 신탁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중도 해지가 중간에 가능하면 그건 개방형 신탁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중도 해지 여부에 따라서도 분류하고요. 상품 유형에 따라서도 분류를 해보도록 하죠. 상품 유형에 따라서는 단위형 상품 그리고 단위형 금전신탁 여기에다가 추가형 금전신탁 연금형 신탁 이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자, 단위형 금전신탁 같은 경우는 단위금전신탁이나 단기 단위금전신탁, 부동산 투자신탁 이런 것들이 있고요. 부동산 분리과세 신탁까지 추가형 금전신탁은 추가금전신탁 또는 단기 추가금전신탁, 근로자 주식신탁, 장기증권신탁, 퇴직신탁, 장기 주택마련신탁 이런 것들이 추가형 신탁으로 펀드 청산이 없어요. 추가 입금이 가능하고 중도 해지 가능하죠. 연금형 신탁은 연금신탁이나 신노후생활연금신탁 이런 것들이 있는데 추가금전신탁하고 특징은 마찬가지고 일정 기간 적립 후에 연금식으로 지급하는 그런 상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운용 비율에 따라서도 분류해요. 운용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주식형 같은 경우에는 전체 운용자산의 60% 이상이 주식일 때 주식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채권형일 경우에는 60% 이상이 채권일 때 채권형이라고 그래요. 단 주의할 거는 주식형은 60% 이상이 주식이면 40% 이내로는 채권에 투자해도 된다는 얘기고요. 근데 채권형은 60% 이상이 채권인데 40% 이내로 주식 투자가 가능하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식이 들어가면 그건 혼합형이 돼요. 혼합형 펀드 이런 식으로 구분하지요. 자, 그 다음에 운용 형태에 따른 분류도 있어요. 운용 형태에 따라서 클린형이라고 하거나 또는 국공채형 또는 전환형 그리고 투기등급형 투기등급형이 보통 하이힐드 펀드라고 하죠. 전환형 펀드 같은 경우는 이런 거고요. 여기에 모 펀드가 엄마 펀드가 있고 여기에는 보통 자 펀드가 있어요. 이거는 채권형 펀드고 얘는 주식형 펀드다. 지금 이 모 펀드에 가입했는데 자 펀드가 주식시장이 좋을 때는 주식형 펀드로 갔다가 주식 주가가 떨어지면 채권형 펀드로 이렇게 펀드를 이동하면 중도 해지하고 환매했다고 해서 환매 수수료가 있죠. 근데 전환형 펀드는 이렇게 펀드 간 이동이 자유로운 펀드를 전환형 펀드라고 그래요. 또는 세제 혜택에 따른 분류도 해요. 세제 혜택이 있느냐 없느냐, 비과세 펀드, 과세 이연 펀드, 세금 우대 펀드, 분리과세 펀드 이런 식으로도 구분하고 있죠. 자, 신탁상품 중에서 2000년까지 가입할 수 있었던 개인연금과 2001년부터 가입된 연금저축 이거를 구분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걸 연금신탁이라고 하는데 이 연금신탁은 10년 이상 자유롭게 적립한 후에 연금으로 받아갈 수 있는 소득공제 플러스 원금 보존, 즉 원금 보존도 되고 소득공제도 가능한 신탁이 연금신탁인데 이 연금신탁은 신개인연금신탁과 연금신탁으로 구분할 수가 있지요. 자, 개인연금신탁은 2000년까지는 신규가 불가능한데 시가평가 상품이었고요. 2000년 7월 이전에는 장부가 평가로 했었고요. 20세 이상의 국내 거주자, 자, 연금신탁을 기존 거 하고요. 연금신탁하고 개인연금신탁하고
구분을 해볼게요. 여기는 가입 자격이 20세 이상이었어요. 근데 연금신탁은 가입 자격이 18세 이상으로 낮춰졌죠. 18세 이상의 국내 거주자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분기당 적립한도는 구개인, 신개인 할 것 없이 분기당 300만원 적립은 분기당 300만원이라는 얘기는 월 100만원이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300만원 이내로 가입할 수 있었고, 소득공제의 차이점을 보면은요, 이 개인연금신탁 같은 경우는 소득공제가 불이백의 40%, 불이백의 40%를 소득공제해 줬는데, 최고 한도는 72만원까지만 소득공제를 해줬어요. 그 대신 연금 수령 시에는 비과세 혜택을 줬습니다. 자, 그런데 연금 신탁 상품의 경우에는 불이백의 100%를 소득공제 해주되 300만원까지 전체 근로자 부담금과 퇴직연금 합산해가지고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해주더라 이런 얘기고, 그 대신 좋아진 거냐, 연금 소득을 받을 때 연금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합니다. 얼마로 하냐면 5.5%, 5%의 소득세와 0.5%의 주민세 이래가지고 주민세 포함해서 5.5%의 연금을 받을 때 연금 소득으로 과세를 하더라. 이게 개인연금신탁과 연금신탁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물론 중도해지 관련해서도 차이점이 있을 수 있어요. 중도해지는 가입일로부터 5년 미만이 됐을 때 돈을 찾아가면 이걸 중도해지라고 하는데, 개인연금 신탁에서는 발생 이자에 대해서 이자 소득세를 원천 징수했고요. 연금 신탁의 경우에는 기타 소득세로 22% 원천 징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기타 소득세 22% 기타 소득세 과세를 하고 있는데, 중도 해지됐을 때 개인연금 신탁은 발생 이자에 대해서 이자 소득세 원천 징수를 했고, 적립액의 4% 상당액을 추징합니다. 이거는 이런 차이점, 즉 개인연금 신탁과 연금 신탁은 가입 자격의 차이점하고요. 가입 자격이 어떻게 되냐, 그리고 불입금액의 한도는 어떻게 되냐, 소득공제는 어디까지 소득공제 혜택은 해주고 있느냐, 그리고 과세의 차이점, 이런 내용들은 개인연금신탁과 연금신탁을 꼭 구분해서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이제 이 연금신탁에 가입하는 2001년도부터 가입하게 된 연금저축의 특징을 보면, 이 연금저축은 금융기관 간의 계약 이전이 된다. 이게 큰 특징이죠. 다른 금융기관으로 바꿀 때 해지가 아니라 금융기관 간 계약 이전, 이게 가능하더라. 이건 왜 가능하게 해줬냐면, 소득공제라든지 비과세 혜택이 중간에 중도해지하면 못 받게 되죠. 다른 금융기관으로, 특정 금융기관으로 옮길 때 소득공제라든지 비과세라든지 이런 혜택을, 세제 혜택을 계속 유지하게끔 해주면서 다른 취급금융기관으로 이동하는 제도, 이걸 계약이전 제도라고 하는데, 연금저축은 가입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보통 15년에서 30년 이렇게 유지돼야 되기 때문에 취급기간별로, 취급기간에 따라서 위험보장이 어떻게 되냐, 운용수익률이나 예금자 보호법에 적용이 받느냐, 이런 것들이 그때그때 경제 환경에 따라서 변화하기 때문에 내가 금융기관을 다른 취급금융기관으로 이전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 대신 계약 이전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떨 때 제한하냐, 연금저축하고 개인연금저축하고는 상호 이전이 불가능하고요. 그러니까 2001년 이전 거와 2001년 이후 거에 대한 개인연금저축과 신연금저축은 서로 이전이 불가능하고요. 장부가 상품하고 시가 상품이 있다라고 했을 때 시가평가 상품을 장부가 상품으로 바꾸는 것은 곤란하다.
그리고 계약 이전 후에 계좌 통합은 금지하고 있고요. 계좌의 분할 이전도 금지돼요. 그러니까 계좌의 일부 이전은 안 된다. 압류와 가압류, 질권 설정이라든지 이런 법적 문제가 야기되어 있는 이런 계좌를 옮겨가는 거는 이전이 금지되어 있다라는 얘기고요. 자, 우리가 금전신탁을 얘기할 때 특정 금전신탁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원분 보전하고 이익 보전 계약이 특정 금전신탁에는 금지가 되어 있고요. 중도 해지는 원칙적으로 자유롭지만 운용 대상 자산이 CP같이 중도 해지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이 특정 금전신탁 자체도 중도 해지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탁재산의 운용 방법은 계약 방법에 따라서 위탁자가 지정하는데 거기에 날인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퇴직신탁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는데 퇴직신탁은 기업이나 단체로부터 신탁금을 납입받아 가지고 운용을 해서 신탁 원본과 이익을 근로자 그리고 임원의 퇴직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을 때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불특정 금전신탁을 퇴직신탁이라고 그래요. 이 퇴직신탁은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불특정 금전신탁입니다. 특정 금전신탁이 아니라 불특정 금전신탁이다. 종업원의 퇴직금 수급권을 강화시키고 고령화 시대에 대비해서 노생활보장 차원에서 퇴직금을 사회적립시키는 제도가 퇴직신탁제도죠. 근데 퇴직연금제도가 2005년도부터 시작됐죠. 그래서 이 퇴직신탁이라고 하는 거는 신규 가입은 안 됩니다. 이제 신규 가입은 안 되고 기존에 있던 것만 되고 이제는 퇴직신탁 같은 성격을 가입하려면 퇴직연금에 가입하면 된다는 얘기죠. 퇴직연금. 이렇게 퇴직신탁은 이제 추가 불입이 안 되는 것, 새로 신규가 안 되기 때문에 대충 정리해보고요. 부동산 투자신탁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부동산 투자신탁은 간접투자산 운용업법에 의해서 여러 투자자가 맡긴 금전으로 펀드를 만들어서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개발 사업을 하거나 또는 부동산의 매입 개발을 위한 대출을 해주거나 또는 부동산 관련 유동화 증권에 투자하고 이 투자로 발생한 수익을 고객들에게 배당해주는 간접 투자 상품을 부동산 투자 신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부동산 투자 신탁에서 어떤 곳에다가 운용할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부동산 투자 신탁의 경우에 운용 대상을 알아두셔야 돼요. 부동산 투자 신탁은 부동산의 매입, 일단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부동산의 개발을 할 수 있고요. 또는 부동산의 매입이나 개발을 위한 대출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부동산 관련 유가증권, 자산 유동화증권이라든지 이런 유동화증권 같은 유가증권에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수익증권 판매. 수익증권 저축이라고 하는 것은 수익증권 저축을 개설한다든지 계좌를 개설한다든지 입출금 같은 제반 업무를 수익증권 저축 판매 거래라고 하는데 이것들을 어떤 위탁회사 즉 펀드 자산운용회사하고 판매 위탁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이 업무를 봐주는 거를 수익증권 저축 판매라고 그래요. 이제 은행도 펀드 판매회사에 돼가지고요. 이 은행들이 수익증권 저축 통장을 수익증권 저축을 판매하는 계좌 개설 업무 또는 입출금 업무 이런 것들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MMF는 출금 당일날 오늘 출금 신청을 했다 그러면 그 날짜로 해서 기준가로 지급해 주고요. 채권형의 경우에는 환매 청구일로부터 3영업일의 기준가격으로 3영업일에 지급하고요. 주식형의 경우에는 3영업일의 기준가격으로 4영업일에 지급을 해주고 있죠. 목표 달성 펀드 또는 전환형, 목표 달성 전환형은 채권형으로 전환을 하기 이전에는 주식형 기준으로 지급해주고 전환되면
채권형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펀드 가입을 권유할 때 그 상대방에게는 꼭 투자 신탁 설명서를 제공하고 그 주요한 내용은 설명해 주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해외 뮤추얼 펀드. 해외 뮤추얼 펀드는 간접 투자산 운용업법에 의해서 외국 증권 투자 주식을 의미하고요. 외국 투자기관에 의해서 외국법에 의해 외국에서 설정됐고 설정한 재산을 전 세계의 투자 대상 지역으로 투자 운용되는 외국 투자 회사가, 그러니까 증권 투자 회사가 우리나라의 증권 투자 회사가 있고 외국의 증권 투자 회사가 있는데 해외 뮤추얼 펀드라 하면 국내에서 설립된 회사가 아니라 외국에서 설립된 증권 투자 회사가 발행한 주권에다가 투자하는 거를 해외 뮤추얼 펀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국내 펀드들은 국내 자산운용사가 국내 유가증권 등에 투자하기도 하지만 해외 뮤추얼 펀드의 경우는 해외 운용사가 해외 유가증권에 투자를 합니다. 엄브렐러 펀드의 구조를 갖기 때문에 보통 펀드 간 전환은 자유롭죠. 엄브렐러 펀드로 갔기 때문에 해외 펀드는 채권 펀드도 있고 주식 펀드도 있고 자산 배분형 펀드 또는 성장형 글로벌 펀드, 국가 펀드, 신흥시장 펀드, 이머징 마켓 펀드라고 그러죠. 또는 인덱스 펀드, 섹터 펀드 이런 식으로 펀드 해외 펀드의 종류는 굉장히 많죠. 그다음에 해외 투자형 펀드. 해외 펀드하고 해외 투자형 펀드는 달라요. 다른 나라에서 펀드 자체를 설정했으면 해외 펀드고 해외 투자형 펀드는 우리나라에서 설정됐지만 해외 시장에다가 투자를 할 때 그걸 해외 투자형 펀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운용을 하되 차이나 펀드나 브릭스 펀드라든지 이런 것들은 해외 투자형 펀드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운용회사는 국내 투신사, 국내 자산운용사가 되겠죠. 해외 투자형 펀드는. 그 다음에 국내 주식형 펀드. 국내 주식형 펀드는 특징이 배당주라든지 가치주라든지 성장주라든지 턴어라운드주라든지 IT주 이런 식으로 테마별로 어떤 테마별로 투자 대상을 선정하는 거고요. 보통 주식에다가 60% 이상, 채권 등 유동성에다가 40% 이하. 그러니까 주식형 펀드이기 때문에 주식에다 60% 이상 투자해야 되고 채권 같은 유동성 상품에 40% 이하로 투자해야 되는데 청구일로부터 환매 청구하면 청구일로부터 2영업일 기준가로 해서 4영업일에 지급하되 환매 수수료는 없죠. 이 상품은. 그 다음에 ELS 펀드. ELS 펀드는 일정 조건에서 원금 보존을 추구하면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을 ELS 펀드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투자 기간 중에 보통 3년 범위 내에서 일정 기간 단위로 해가지고 조기 청산 조건을 부여해 줍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이 됐으면 조기 청산하겠다. 이래서 그때 수익을 확정짓는 이런 상품인데 어디다 투자해서 ELS의 수익 구조가 나오느냐? 옵션 같은 장외 파생 상품 그리고 채권 이런 곳으로 운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환매는 어떻게 하냐면 3개월, 6개월 이런 단위로 조기 청산 조건이 있으면 그 조건이 달성됐을 때 청산을 내가 신청하고 만약에 조건이 한 번도 안 온다. 그러면 만기 청산으로 가겠죠. 근데 이 ELS는 원금 손실도 가능합니다. 보통 선취 판매 수수료를 1%가량 떼게 되지요. 그 다음에 재산 신탁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재산 신탁은 신탁을 신규로 할 때 수탁자, 즉 은행이 신탁 재산으로 금전 이외의 재산을 받아가지고 신탁 만기 시에는 금전으로 주거나 또는 운용하고 있는 재산 그대로 나누어주는 그런 신탁 상품을 재산 신탁. 그래서 신탁업법에서는 재산 신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게 유가증권이라든지 금전, 채권, 동산, 부동산, 즉 토지와 정착물이죠. 그 다음에 지상권, 전세권, 토지 임차권, 무채재산권
이런 걸로 제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제한했다는 얘기는 신탁으로 인수 가능한 재산 이렇게 분류하고 있어서 유가지권 신탁이나 금전채권 신탁, 동산 신탁, 토지나 정착물 신탁, 지상권 신탁, 전세권 신탁, 토지 임차권 신탁, 무채재산권 신탁 이런 식으로 신탁의 방법이 다양해지겠죠. 유가지권 신탁 같은 경우도요. 관리를 할 거냐 또는 운용을 할 거냐 이래서 운용 유가지권 신탁, 관리 유가지권 신탁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고요. 금전채권 신탁은 금전채권을 그러니까 위탁자가 보유한 누구한테 받을 돈이 있다. 이게 금전채권이라고 그러죠. 그거를 위탁해서 자금 조달, 추심, 관리, 처분과 재무구조 개선을 기하는 재산 신탁의 일종을 말하는 거고요. 부동산 신탁이다 그러면 이 부동산 신탁은 부동산을 관리 또는 처분, 담보 이런 걸 목적으로 신탁을 인수 시에 신탁재산으로 그 토지나 정착물을 수탁하고 신탁이 종료되면 운용 현상대로 그대로 지급해주는 재산 신탁을 부동산 신탁이래요. 그러면 이 재산 신탁의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특히 부동산 신탁의 경우는 부동산 신탁의 종류가 관리만 맡고 있으면 관리 신탁이라고 하고요. 만약에 관리 신탁 중에서도 갑종관리 신탁이냐 을종관리 신탁이냐 이렇게 구분하는데 갑종관리 신탁은 등기부상의 소유권뿐 아니라 부동산의 임대차라든지 계량, 법률, 세무 이런 걸 다 종합 관리해 주는 걸 갑종관리 신탁이라고 하고요. 을종관리 신탁은 등기부상의 소유권에 대해서만 관리를 하는 거를 을종관리신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처분신탁이 있어요. 처분신탁은 신탁재산으로 받은 부동산을 처분하고 그 처분 대금을 수익자에게 나누어주면 그 방식을 처분신탁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담보신탁이 있어요. 위탁자가 부담하는 채무나 또는 책임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서 부동산의 소유권이라든지 담보가치 이걸 보존해 놓고 위탁자의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신탁했던 부동산을 환가, 정산하는 신탁을 담보신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신탁은 관리신탁, 처분신탁, 담보신탁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근데 이 부동산 신탁과 조금 다른 것이 또 부동산 투자신탁이 있고요. 그리고 리츠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신탁과 부동산 투자 신탁, 리츠 이렇게 진보되어 오는 그 발전 과정을 보도록 할게요. 우선 제일 먼저 부동산 신탁 그러면 오로지 부동산으로 받아가지고 관리, 처분, 담보하는 신탁을 말하는 거고 금전으로 받아가지고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으면 그걸 부동산 투자 신탁이라고 하고 이제 리츠의 시대까지, 리츠까지 도입이 됐어요. 자, 그러면 부동산 투자 신탁과 이 리츠라고 하는 제도는 어떻게 다르냐? 부동산 투자 신탁은 신탁 재산이 금전이죠. 그러니까 얘는 신탁 재산이 부동산이고요. 얘는 부동산 투자 신탁이지만 받을 때는 금전으로 받아가지고 운용을 부동산으로 하는 거예요. 부동산 매입을 했다든지 개발을 했다든지 부동산 관련 대출 채권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그리고 배당할 때는 또 역시 금전으로 배당합니다. 이 부동산 투자 신탁은. 부동산 신탁은 부동산으로 받아가지고 부동산을 관리하거나 그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이 부동산을 담보로 운용할 수 있었죠. 그래서 배당할 때는 부동산으로 배당할 수도 있고 또는 금전으로 배당할 수도 있었어요. 자, 근데 이 부동산 투자 신탁은 금전 배당을 원칙으로 하고 있더라.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리츠는 어떻게 다르냐? 리츠는 투자 대상에 따라 지분형 리츠, 모기지형 리츠, 혼합형 리츠 이런 식으로 구분하기도 하고요. 환매 여부에 따라서 개방형 리츠, 폐쇄형 리츠 이렇게도 구분하기도 하고요. 기한이 한정이 되어 있냐? 그래서 기한부 리츠, 무기한 리츠 이런 식으로도 구분합니다. 그러면 리츠의 구조는 어떻게 되냐? 리츠의 구조를 보도록 하죠. 일단
부동산 투자회사가 있어요. 부동산 투자회사는 당연히 이 리츠도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주총이라고 하는 거 있어야 되고 이사회 감사제도가 당연히 여기에 있어야 되겠죠. 여기에다가 한 가지 자산 운용을 할 수 있는 운용 전문 인력이 포함돼야 됩니다. 부동산 투자회사는. 그러면 이 부동산 투자회사 리츠가 운용하는 투자 자산은 어떤 대상에다가 운용을 하느냐? 일단 부동산에다가 운용할 수도 있고요. 꼭 부동산으로 국한시키지 않고 부동산에 관련되어 있는 유가증권, 부동산 관련 유가증권으로 운용할 수도 있고 현금으로 운용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부동산 투자회사는 투자자가 누가 되냐? 당연히 투자자는 주식으로 하기 때문에 주주일 수도 있는데 개인이나 기관이 있고요. 또는 돈을 빌릴 때는 채권자일 수도 있어요. 자, 이 부동산 투자회사는 여기에 자산 보관기관이라고 하는 부동산, 현금, 유가증권 이런 것들을 보관을 의뢰하는 자산 보관기관에다가 수수료를 주고 자산 보관에 대한 서비스를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자회사로 여기에 부동산 투자자문, 부동산에 투자자문 회사를 둘 수가 있어요. 그리고 부동산 시설관리나 부동산 자문업 이런 것들이 한데 어우러져서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를 부동산 투자회사, 즉 리츠라고 한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